회색빛 공기가 차갑게 감도는 서초구청의 혼인신고 접수처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희망에 부푼 연인들의 설레는 속삭임과 무미건조한 서류 처리음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는 공간. 유서연은 그 낯선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저 가장 친한 친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축하해주기 위해 온 증인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무심한 도시 풍경을 향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세상을 숫자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버릇을 남겼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곳에 모인 커플들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행복을 유지할 확률 같은 비정한 계산이 절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서연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때 잔뜩 상기된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서연아, 나 너무 떨려. 손 좀 봐. 땀이 흥건해. 단짝 이수진이 하얀 원피스 자락을 붙잡으며 울상을 지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반짝였다. 서연은 그런 친구의 모습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그녀의 차분함은 언제나 수진에게 안정제 같은 역할을 했다. 수진의 약혼자, 그러니까 곧 남편이 될 남자의 이름은 권지혁이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그는 온화한 성품과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서연은 두 사람의 오랜 연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기에 그들의 결혼이 얼마나 견고한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지루한 서류 작업보다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 접수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들을 불렀다. 이수진 씨, 권지혁 씨. 서류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이 서연의 팔을 거의 잡아 끌다시피 하며 창구로 향했다. 서연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증인란에 서명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간단한 절차였고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었다. 창구 직원은 여러 개의 서류처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몹시 분주해 보였다. 그는 무심한 손길로 서류 몇 장을 그들 앞으로 내밀었다. 신랑 신부님은 여기 증인 두 분은 이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진과 그녀의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연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잠시 다른 쪽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수진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그 찰나의 순간 정신없던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른 서류철의 용지를 실수로 그들의 서류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진이 펜을 줍는 사이 서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앞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기에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친구 남편의 이름이었고 자신은 증인란에 서명만 하면 끝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유서연. 또박또박 쓰인 세 글자 옆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입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서명한 곳은 증인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혼인 당사자인 배우자의 서명란이었다. 더군다나 그 서류는 친구 이수진의 것이 아니었다. 서울 금융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냉혈한 TK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혼인신고서 바로 그 자체였다. 서류가 직원에게 제출되고 컴퓨터에 정보가 입력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접수처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모니터와 서류를 몇 번이고 번갈아 확인하며 혼란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이상합니다. 방금 동일한 이름으로 혼인신고가 이미 접수되었다고 나옵니다. 권지혁 씨 맞으십니까?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물었다. 수진의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동명이인인가 봅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구청 입구에서부터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밀려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비서로 보이는 인물과 함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는 바로 TK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그의 등장으로 구청의 소란스러움은 완벽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금융계의 빙재라 불리는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정략적으로 준비된 혼인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의 비서는 곧장 창구로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혁 회장님 혼인신고건으로 왔습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창구 직원은 사색이 된 얼굴로 두 개의 혼인신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건축 설계사 권지혁과 이수진의 것, 다른 하나는 TK그룹 회장 권지혁의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서류, 즉 회장 권지혁의 서류 배우자란에는 이수진의 이름 대신 방금 전 서연이 기입한 유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다. 유서연 씨, 서명을 잘못하셨습니다. 증인란이 아니라 배우자란에. 그 말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이 서명한 서류로 향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수진과 그녀의 남편도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충격도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응시하는 권지혁의 것만큼 깊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당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한 분석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고 서연은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회장님, 일단 이쪽으로. 법무팀에 연락해서 즉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권지혁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공포에 질려 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강한 의지가 익혔다. 이름이
유서연이라고 했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이 거대한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완전히 낯선 궤도에 올라타 버린 것이다.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주변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김 실장은 초조하게 그를 바라봤고 구청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숨죽여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당연히 그는 분노하며 모든 것을 취소하라고 명령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이 결혼을 무효화하는 건 복잡한 문제를 낳게 될 거다. 언론에 알려지면 불필요한 소문만 무성해지겠지. 그의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냉정한 사실 분석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한번 흘깃 보더니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이대로 시끄러운 법적 절차를 밟으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당분간 내 아내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제안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실수로 얽히게 된 여자에게, 그것도 방금 처음 본 여자에게 아내 역할을 하라니.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의 한 장면일 터였다. 그녀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자 그가 말을 이었다. 물론 계약 조건은 확실하게 할 거다. 내가 필요한 건 안정적인 가족 이미지를 통해 성사시켜야 할 중요한 해외 계약뿐이다. 6개월 딱 그 기간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지. 그 후에는 깨끗하게 이혼해 주겠다.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주지. 네가 저지른 실수에 비하면 이건 꽤나 관대한 제안일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논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결혼마저도 하나의 비즈니스 거래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거절했을 때 닥쳐올 후폭풍 또한 감당하기 어려웠다. TK그룹 회장의 혼사를 망친 여자.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산산조각 날 게 분명했다. 권지혁의 차가운 눈이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그녀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묘한 압박감이 흘렀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장의 서류. 그리고 그 서류가 묶어버린 위험하고 차가운 남자.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두 개의 절벽이었다.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도 추락할 운명처럼 보였다. 펜을 잡았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권지혁의 제안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이자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한 선고와도 같았다. 유서연의 침묵을 그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의 뜻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수진과 그녀의 남편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모든 법적 문제는 TK그룹에서 책임질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말로 그들을 돌려보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권지혁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그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서연은 친구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몸짓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거대한 폭풍에 눈 한가운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던져진 것이다. 그녀는 김 실장의 안내에 따라 구청의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몇 도는 더 낮은 것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무관심은 오히려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차가 미끄러지듯 서울의 도심을 가로질러 TK그룹의 본사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장 변호사가 기다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은 6개월을 규정할 혼인 계약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계약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자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권지혁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모든 조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행동 지침 언론 응대 매뉴얼 가족 행사 참석 의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 조항까지. 계약을 위반할 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그것은 그녀의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족쇄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애널리스트로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왔지만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일방적인 문서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좌절하는 대신 펜을 들어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희생자의 것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허점을 찾아내려는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변호사와 김 실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의외라는 듯 바라보았다. 1시간가량 지났을까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부분이었다. 계약서에는 그녀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TK그룹 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제 직업적 윤리와도 관련된 부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적인 영역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친 것은 놀라움과 아주 희미한 흥미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불평등한 계약의 테이블에서 감히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녀 말이 맞아. 해당 조항은 수정하도록. 그 한마디의 상황은 간단히 정리되었다. 마치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대한 숲을 보고 나무 하나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결국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적으로 그녀는 완벽하게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연극 무대가 되어버렸다. 진짜 유서연은 무대 뒤편에 숨고 가짜 사모님이 무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그녀의 짐은 이미 그녀가 살던 작은 오피스텔에서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옮겨져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강변 최고급 주상복합의 꼭대기층.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거대한 공간은 최고급 자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차갑고 비현실적이었다. 가정부가 그녀를 그녀가 머물 공간으로 안내했다. 집의 동쪽 끝에 위치한 그곳은 방이라기보다는 별개의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넓은 침실과 서재 욕실, 그리고 작은 거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그녀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은 권지역의 주된 생활 공간인 서쪽 윙과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이 집 안에서조차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셈이었다. 짐을 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서연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주말에 있을 권 씨 일가의 저녁 식사였다. 김 실장은 그녀에게 가족들의 이름과 신상 정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담긴 파일을 건넸다. 그것은 마치 기업 분석 보고서처럼 치밀하고 상세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하는 스파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 파일을 읽고 또 읽으며 모든 정보를 암기했다. 약속된 주말 저녁 서연은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꾸며진 채 권지혁과 함께 그의 본가로 향했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은 그 가문의 역사와 권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날카롭고 탐색적인 시선들에 둘러싸였다. 권지혁의 할머니이자 가문의 최고 어른인서 회장 냉철한 인상의 아버지 권 회장, 그리고 화려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계모까지. 저녁 식사 자리는 부드러운 취조실과도 같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처음 만났다고 했지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권지혁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대답했다.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서연은 그 말에 담긴 위선에 속이 울렁거렸다. 가족들은 그녀의 집안과 학력, 직업 등을 샅샅이 훑으며 그녀의 가치를 매기려 들었다. 특히 권지혁의 사촌 동생이자 사교계의 유명인사인 권혜진의 공격은 집요했다. 새언니 증권사 다니신다고요. 작은 회사던데 저희 TK 증권으로 옮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웃음이 섞인 말에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배울 점이 많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혜진 씨처럼 좋은 배경을 가진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 순간 식탁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권혜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다른 가족들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의 대답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부드럽게 반격한 것이었다. 권지혁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했던 모양이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생각보다는 잘했어.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마치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듯한 건조한 말투였다. 하지만 명심해. 내 가족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하다는 걸 방심하는 순간 넌 잡아먹히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을 벗어던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녀에게 위로가 아닌 고독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열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시장 분석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짜 유서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역할극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세계에 매달렸다. 하지만 모니터 속 빼곡한 숫자들 위로 방금 전 권지혁이 했던 차가운 경고와 그의 무심한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자꾸만 겹쳐졌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과 이 위험한 위장, 결혼 사이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TK그룹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는 지극히 간결했다. 비연예인인 아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조촐한 예식을 올렸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 간결함은 오히려 세간의 호기심을 무한정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베일에 쌓인 회장님의 여자 유서연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언론사들은 그녀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재계 인사들은 저마다의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의 배경을 추측했다. 정략 결혼의 상대였을 유력 가문의 딸들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그 어디에도 유서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안개 속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갑작스럽고 미스터리했다. 그 신비주의는 TK그룹의 주가를 소폭 상승시키는 예상 밖의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 폭풍의 눈인 유서연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의 증권사로 출근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힐끔거렸고 사소한 대화조차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모니터의 데이터에 집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수십 개의 눈이 밝혀 있는 듯한 감각은 떨쳐내기 어려웠다. 결국 부서장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다. 유 대리 요즘 별일 없지 혹시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해서. 얼굴이 핀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교묘하게 떠보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없습니다, 부장님.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와서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그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앞에서 부서장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헛기침만 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선진그룹 회장실. TK그룹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권지혁의 숙적인 최민준 회장은 태블릿 PC로 유서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사들을 흥미롭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사랑 따위에 빠져 결혼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든 행동에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자였다. 권지혁이 이런 연막을 치는군. 재미있어. 최민주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유서연이라는 여자 샅샅이 뒤져봐. 집안 학력, 과거 행적,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권지혁의 계획에 이용되는 장기말이든 혹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든 분명 무언가가 있을 테니.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그는 권지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무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한국과 GCC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국내외 정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그 행사는 그녀가 권지혁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서는 공식적인 첫 데뷔 무대였다. TK그룹의 스타일링 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켰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이 그녀를 빛냈지만 서연은 마치 잘 맞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권지혁은 그녀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내 옆에 바싹 붙어 있도록.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넌 오늘 나의 가장 비싼 액세서리나 마찬가지니까. 그 모욕적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계약의 본질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시선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쏟아졌다. 서연은 권지혁의 팔짱을 낀 채 연습했던 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랐다. 사람들은 축하와 아첨을 건네며 그녀를 탐색했지만 그녀는 권지혁이 만들어준 방패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그녀는 그저 아름답고 과묵한 트로피 와이프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고 있었다. 행사의 정점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세이크와의 비공식 미팅이었다. T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향방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권지혁이 세이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상했던 인물이 다가왔다. 선진그룹의 최민준 회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권지혁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권 회장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나. 최민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어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다. 셰이크, 요즘 육아 선물과 연동된 신흥시장 파생 상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TK가 제안하는 고전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모델입니다. 최민주는 현란한 미사여구와 편향된 데이터를 섞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겨져 있었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다. 셰이크의 표정에 미세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조용히 서 있기만 하던 서연이 나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 즉 침묵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떠올렸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만 행위를 애널리스트로서의 직업적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계약의 성패가 권지혁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최 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지난주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발표된 외환 파생 상품 규제 변경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건지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날카로워서 순간 대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최민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유창한 영어로 세이크를 향해 말을 이었다.
최 회장님이 제안하신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해당 규제 변경안으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최근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잠재적 손실률이 예상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냉정한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하여 그의 주장에 숨겨진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을 뿐이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셰이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히려 TK그룹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더 큰 신뢰를 보냈다. 최민주는 완벽하게 허를 찔린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정교하게 설치했던 함정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무언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이었다.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나서야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였지만 질문은 명백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떻게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의문이 담겨 있었다. 제 전문 분야입니다. 최근까지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했었고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펜트하우스 복도를 걷는 내내 간간히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저 운 나쁜 실수에 휘말린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준 존재였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유서연에 대한 파일을 다시 열었다. 평범한 가정, 우수한 학업 성적, 조용하고 성실한 회사 생활. 서류상의 그녀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오늘 연회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그 기록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워온 돌멩이가 사실은 원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유서연은 더 이상 귀찮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의 위험한 체스판 위에 올라온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바로 그 자체였다. 비즈니스 포럼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권지혁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최민준이라는 위험한 적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민준의 집무실에서는 분노로 인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정교한 계획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모를 유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에 숨겨진 약점이 아니었다. 눈에 밝힌 가시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내 최민주는 비서실장에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단순히 배경을 조사하는 걸로는 부족해. 과거를 이 잡듯이 뒤져. 친구, 가족, 옛 애인까지 전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그 여자가 가장 아파할 만한 상처를 찾아내 그걸 후벼 파서 권지혁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릴 테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TK그룹이 아닌 유서연 개인에게로 그 방향을 틀었다. 한편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하고 차가운 빙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표면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의식적으로 유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로 향하다가 그녀의 스위트룸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종종 발견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이 넘쳤다. 그는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정부에게 무심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주방에 캐모마일 티를 구비해 두도록. 그것은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서연이 유일하게 마셨던 차 종류였다. 또 다른 날 저녁에는 그가 방금 막 보고받은 미공개 해외 시장 분석 보고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일부러 놓아두었다.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만의 방식이자 무언의 소통 시도였다. 서연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차갑고 계산적인 줄로만 알았던 남자의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변덕일까? 아니면 무언의 메시지일까? 그를 향한 경계심 속에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탐색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최민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일상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회사 건물 맞은편에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위협을 느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끊어지기 일쑤였다. 사소하지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위협은 회사 안에서도 시작되었다. 그녀가 TK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중요한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라거나 몸 로비를 통해 권지혁에게 접근했다는 식의 저속한 이야기들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적의를 띄었고 그녀가 참여하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보고서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그녀가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직장마저 위험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최민준의 저열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불필요한 공포를 주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김 실장을 통해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모든 위협을 제거해 나갔다. 서연의 회사 앞에 서성거리던 검은색 세단은 다음 날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사내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직원은 과거의 비리가 드러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권지혁의 팀이 우연히 찾아낸 증거 덕분이었다. 그는 또한 사복 경호팀을 그녀의 주위에 배치했다. 서연이 야근을 마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퇴근하던 어느 날 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사는 회장님께서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오셨다가 모셔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정중한 핑계를 댔다. 서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권지혁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단 한마디의 설명이나 위로도 없이 오직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그녀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자신을 이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인 그에 대한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 안에서 느끼는 기묘한 안도감이 공존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권지혁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늘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기에 이렇게 거실에 나와 있는 모습은 지극히 이례적이었다. 그는 일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냐는 식의 감상적인 질문은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라도 무는 법이지. 최민준이 바로 그런 상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말은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한 걸음 정도로 좁혀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선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는 내가 제공하는 차로 출퇴근하도록, 그리고 혼자 야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어조 이면에는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마주 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처럼 느껴졌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생존을 위한 위태로운 연대감이 희미하게 싹트고 있었다. 최민준의 집요한 뒷조사는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나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오래된 비극이자 결코 아물지 않은 채 덧나고 있던 깊은 상처였다. 그의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10여 년 전 파산한 한 중소기업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유진테크라는 이름의 작지만 유망했던 기술 부품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바로 유서연의 아버지 유기훈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진테크의 공식적인 파산 원인은 핵심 기술 투자 실패와 갑작스러운 특허 소송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특허 소송을 제기한 곳은 실체 없는 유령 회사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금을 회수한 투자자는 선진그룹의 초기 인수합병팀과 연결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기록을 읽어내려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지혁의 아내를 공격할 가장 완벽한 무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를 통해 교묘하게 편집된 진실을 세상에 터뜨렸다. TK그룹 신데렐라에 숨겨진 과거 실패한 경영인의 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기사는 유진테크의 파산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며 유서연의 아버지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업가로 매도했다. 그리고 그녀가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지혁에게 접근한 야심가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그 기사는 유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공개적인 모욕은 그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기사를 읽는 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한때 누구보다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모습, 스트레스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실패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성실한 경영자이자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최민준이 던진 이 잔인한 돌멩이는 그녀를 좌절시키는 대신 그동안 묻어두었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끓어오르는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비밀스러운 지휘본부 삼아 10여 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낡은 재무제표 법원 기록, 빛바랜 신문 기사들. 애널리스트로서 단련된 그녀의 분석 능력이 과거의 흔적들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단서들을 꿰맞추어 나갔다. 한편 권지혁 역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연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최민준이 감히 자신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TK그룹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는 점이 그를 격노하게 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유진테크 파산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해. 당시 특허 소송을 걸었던 유령회사 자금을 뺀 투자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현재까지 샅샅이 추적해. 권지혁의 명령에 TK그룹의 막강한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는 최민준의 사적인 조사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최민준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진테크를 무너뜨렸던 모든 과정의 배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선진그룹의 이름이 드러났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통해 최민준의 성장 방식을 파악했다. 선진그룹은 유진테크와 같은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헐값에 집어삼키며 몸집을 불려온 약탈자였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비윤리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해왔다. 유서연의 가족사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 범죄의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그와 최민준 사이의 감정적인 경쟁이 아니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달랐다. 서연은 개인적인 정의 구현을, 권지혁은 숙적을 향한 기업 전쟁의 승리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서로를 향해 이끌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움직임을 알지 못했지만 같은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서연은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유진테크를 고소했던 유령 회사의 초기 주주 명단에서 나측지 않지만 어딘가 의심스러운 이름을 찾아낸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물이었지만 애널리스트로서의 그녀의 직감이 그 이름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김 실장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선진그룹이 이용했던 유령 회사들의 지배 구조가 복잡한 도표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가장 끝, 가장 붙지 않은 유령 회사의 비상임 이사 명단에서 권지혁의 눈이 멈췄다. 김 실장이 가리킨 그 이름은 바로 지금 유서연이 자신의 서재 모니터에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에 도달했다. 개인적인 복수와 거대한 기업 전쟁이 유진테크라는 비극을 고리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공동의 적은 더 이상 희미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대한 악의 그림자, 바로 그 자체였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손에 쥔 칼을 맞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자신이 찾아낸 단서가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라는 것을 직감한 유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권지혁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계약 이후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그 집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의 서재는 그의 성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서류들, 그리고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가구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지만 경계심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연은 감정적인 호소나 서론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발견한 유령 회사의 주주 명단과 그 인물이 과거 유진테크의 경쟁사들과 맺었던 미심쩍은 거래 내역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논리적이었다. 마치 중요한 투자 브리핑을 하는 애널리스트처럼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신의 추론을 펼쳐나갔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끝까지 들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뒤에 있던 거대한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의 정보팀이 작성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선진그룹과 최민준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한쪽 끝,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서연이 찾아낸 바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방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극은 최민준이 저지른 수많은 약탈 행위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민준을 무너뜨리려면 과거의 사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의 성공 신화가 실은 불법적인 인수합병과 시장 교란으로 이루어진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는 거대한 적의 실체와 전쟁의 최종 목표를 그녀에게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건 더 이상 회장님만의 싸움도 저만의 복수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이 전쟁의 파트너로서 회장님의 팀이 거시적인 정보전에 강하다면 저는 미시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그들이 놓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안이자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맹 선언이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단순히 복수심을 넘어선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이 위험한 체스판에서 그녀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말이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금부터 우리 팀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겠다. 모든 보고는 나에게 직접 하도록.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거실은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거대한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었고 최고급 소파와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렸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와 치열한 토론이 이전의 숨막히는 정적을 대신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민준을 올가맬 전략을 세웠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서연은 늘 차갑고 냉정하기만 하던 권지혁이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를 향해 얼마나 무섭게 돌진하는지를 보았다. 권지혁은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서연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지, 그리고 깊은 슬픔을 정의를 향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갑과 을이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등을 맞댄 전우처럼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는 서연을 위해 권지혁이 말없이 내려놓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그의 전략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서연의 조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는 곧 벽에 부딪혔다. 권지혁의 팀은 최민준과 유령 회사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찾아냈지만 최민준의 개인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직접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했다. 최민준은 워낙 치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그 모든 의혹은 심증으로만 남게 될 터였다. 모두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은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자금 흐름 분석에서 벗어나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해외 미술품 경매 기록, 그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의 기부금 내역, 그리고 조셉 피난처에 등록된 몇몇 갤러리의 거래 명세서까지 며칠 밤낮으로 수만 개의 데이터를 훑어보던 그녀의 눈이 마침내 빛났다. 한밤중 서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권지혁의 서재로 달려갔다.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로 가득했다. 최민주는 직접 돈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는 고가의 미술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어요. 이 갤러리들을 통해 유령 회사로 돈을 보내고 그걸 다시 자선기부금으로 위장해서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돈의 흐름을 그려나갔다.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을 보며 숨을 죽였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된 거대한 자금 세탁의 흐름. 마침내 최민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동맥을 찾아낸 것이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해냈군. 그 짧은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가득 채워진 스마트보드를 바라보았다. 이제 반격의 길은 명확해졌다. 잘못된 서명으로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거듭나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전운이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감돌고 있었다. 최민준의 동맥을 찾아낸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권지혁과 유서연은 펜트하우스 작전본부에서 마지막 세부 계획을 조율하며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최민준의 자금 세탁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탐욕과 오만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금융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계획의 모든 단계는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작전은 TK그룹이 비밀리에 지분을 소유한 제3의 투자 회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선진그룹에 제안했다. 표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적이 어려운 막대한 현금 투입을 단기간에 요구하는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최민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 동원력을 가진 인물만이 삼킬 수 있는 미끼였다. 이 가짜 프로젝트의 금융 모델을 설계한 것은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누구라도 혹할 만큼 매력적이지만 전문가조차 쉽게 간파하기 어려운 미세한 결함들을 곳곳에 숨겨두었다. 그녀가 만든 보고서는 완벽한 예술품과도 같았다. 최민준의 탐욕을 정확히 조준하고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최민준은 미끼를 물었다. 최근 GCC 계약건으로 국인 체면을 만회하고 권지혁에게 한 방 먹일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지만 서연이 설계한 완벽한 모델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붉은 깃발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의 오만함이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집어삼켰다. 그는 즉시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펜트하우스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권지혁과 서연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통해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김 실장의 팀이 세계 각지의 미술품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노트북 앞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서로의 곁을 지켰다. 이 치열한 시간 속에서 그들 사이의 개인적인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서연은 권지혁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오직 블랙커피만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지혁은 서연이 복잡한 데이터에 집중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말없이 오가는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비밀 통로인 해외 갤러리들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들을 처분하며 현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권지혁과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 역시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거래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미술품을 사들이는 익명의 구매자들의 과도한 적극성이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제안한 투자 회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해킹과 불법적인 감시까지 서슴지 않은 결과 그는 마침내 그 회사가 TK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희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격분시킨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이었다. 그의 감시망에 권지혁과 유서연이 펜트하우스에서 밤낮으로 함께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유서연은 단순히 운 좋게 자신을 한번 물먹인 존재가 아니었다.
이 모든 함정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자 권지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자신의 숙적과 그의 아내가 한 팀이 되어 자신을 농락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이성을 잃은 최민주는 판을 뒤엎기로 결심했다. 금융게임에서 졌다면 더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뒤틀린 분노는 이제 문제의 근원 유서연을 향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권지혁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권지혁이 배정해준 차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굉음을 내며 달려온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가 그녀의 발치에 작은 상자 하나를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그보다 더 잔인하고 위협적이었다. 상자 안에는 꺾여서 죽어버린 흰 장미 한 송이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 아버지의 묘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는 오늘 날짜의 신문이 놓여 최근에 찍은 사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너의 가장 깊은 고통을 알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너에게 닿을 수 있다. 소리 없는 메시지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잠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즉시 그녀를 에워싸 보호하며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몸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미 보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권지혁은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죽은 장미와 사진, 그리고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본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통제력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달음에 그녀에게 달려가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초적인 걱정으로 거칠게 잠겨 있었다. 다친 데는 없어. 그놈들이 당신 몸에 손댔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로맨틱한 포옹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본능적이고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려는 듯 부서져라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의 냉정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내렸고 계산되지 않은 진짜 감정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권지혁의 품 안에서 유서연은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을 단단히 감싸 안은 그의 팔 귓가에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안정감을 주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떨림을 조금씩 먹게 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의 눈은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전과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최민준을 향한 맹렬한 분노이자 반드시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서늘한 결의였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모든 걸 가동해.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TK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는
즉시 요새로 변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통제되었고 경호 인력은 몇 배로 증강되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권지륙은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려는 듯 서재의 보조 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침묵 속에서 오가는 시선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불안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비열한 경고 따위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권지혁이 가장 방심할 만한 순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유서연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는 것이었다. 사건은 며칠 뒤 새벽에 벌어졌다. 펜트하우스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다. 외부에서 침입한 전문 해커가 몇 초간 방화벽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 찰나의 순간을 틈타 최민준이 고용한 용병들이 가스관을 통해 수면 가스를 살포했다.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경호 인력과 사용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후였다. 서재에서 밤새 자료를 검토하던 서연과 권지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희미한 가스 냄새를 인지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서연의 의식이 흐려지며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쓰러지는 권지혁의 모습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창고 안 차가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온몸이 밧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공포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창고의 희미한 불빛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 아마도 항구 근처의 폐창고일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탈출의 실마리나 외부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았다. 그때 창고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최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과 광기로 뒤틀려 있었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게 되었군, 유서연 씨. 그는 의자를 끌어다 그녀의 앞에 앉았다.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하지만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권지혁 그 자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으니까. 그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개처럼 기어와서 내 발을 핥게 될 거야. 서연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당신은 이미 졌어요. 이런 비열한 수법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도발적인 태도에 최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려치려다가 문득 더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듯 손을 멈췄다. 그는 비서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쓰러져 있는 권지혁의 모습이었다. 자, 이제 쇼타임의 시작이야. 최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서연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권지혁에게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화면 속의 권지혁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고 서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분노로 타올랐다. 최민준, 내 놈이 감히. 최민준은 권지혁의 분노를 즐기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다. 내 여자는 지금 내 손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야.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남아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선진그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 그리고 네가 가진 TK그룹의 모든 지분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이 여자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돌려보내주지. 그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권지혁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협박이었다. 권지혁이 분노로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서연이 소리쳤다.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부하들에 의해 입이 막히며 끊어졌다. 최민주는 통쾌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제 권지혁이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유서연을 그리고 권지혁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입이 막히기 전 그 짧은 순간 서연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단서를 남겨야 했다. 그녀는 영상 통화 화면 구석에 희미하게 비친 창고 벽에 적힌 낡은 선적 번호를 보았다. 그것은 너무 작고 흐릿해서 최민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과 입 모양을 이용해 그 숫자들을 필사적으로 암시했다. B, 17, 29. 그것은 그들이 함께 분석했던 최민준의 유령 회사 중 하나의 고유 식별 번호와 일치했다. 권지혁은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절박하게 움직이는 입술. 그는 즉시 그녀가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 실장과 분석팀에게 소리쳤다. 방금 영상통화 마지막 장면을 확대해서 분석해 그녀가 보고 있는 것, 그녀의 입모양, 모든 것을 동시에 그는 최민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 시작했다. TK그룹의 분석팀은 무섭게 움직였다. 저화질의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픽셀 단위로 분석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연이 보았던 선적 번호를 찾아냈다. 그리고 권지혁은 그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최민준이 자금 세탁에 이용했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이자 인천항 제2부두의 17번 구역에 위치한 29번 창고에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법인 번호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지혁은 즉시 자신의 최정예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에 위치를 전송했다. 동시에 그는 최민준과의 협상을 가장해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위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사에 연락했다. 그가 넘긴 것은 최민준의 자금 세탁 비리와 불법 인수합병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였다. 최민준이 권지혁의 항복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었다. 창고 안 최민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섬광탄이 터지고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혼란의 와중에 권지혁이 성난사자처럼 그들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의자에 묶인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을 인질 삼아 총을 겨누었지만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몸을 날렸다. 치열한 격투 끝에 최민준은 제압되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총은 허무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지혁은 그의 얼굴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뒤 곧장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풀려나자마자 서연은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하지만 굳건히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전부 끝났어. 창고 밖은 이미 수많은 경찰차와 방송국 카메라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최민주는 무너진 제국의 황제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의 눈은 허망함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한 여자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한 남자의 사랑을 너무나 얕보았던 것이다. 최민준의 체포는 단순한 한 기업가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권지혁이 언론에 넘긴 자료들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선진그룹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불법적인 자금 세탁,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의 추악한 실태가 남김없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은 연일 터져 나오는 충격적인 뉴스에 경악했다. 검찰은 즉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선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최민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복원된 자료들은 그가 얼마나 깊고 넓게 부패의 거미줄을 쳐왔는지를 증명했다. 수많은 정계 인사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선진 게이트로 확대되었다. 최민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유서연과 권지혁은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공한 참고인으로서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그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납치 사건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권지혁은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관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다. 더 이상 아슬아슬한 동맹이나 위태로운 파트너가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일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서연이 잠에서 깰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녀의 시야 안에 머물러 주었다. 서연 역시 그의 지친 기색을 알아채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거나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그를 챙겼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을 때 서연은 마침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유진테크의 시작과 아버지의 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지혁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당신 아버지의 명예는 되찾게 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유진테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소. 최민준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 행위로 기소될 예정이야. 세상은 당신의 아버지가 무능한 경영인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 속에 10년 넘게 박혀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마침내 걷어내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최민주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선진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유진테크에 대한 재심에서는 고인이 된 유기훈 대표의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선진그룹의 불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의 계약이었다. 6개월의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계약의 전제였던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상의 부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언제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와 함께 그녀의 이름으로 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 지급 보증서가 들어 있었다. 약속했던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모두 끝났소. 당신은 이제 자유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꿈꿔왔던 순간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평범했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시린 감각이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의 파동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새 장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 목숨을 건 싸움 말없이 나눴던 교감,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따뜻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게 회장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권지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소. 나는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소. 당신의 평범한 일상, 당신의 안전, 당신의 시간. 이 이상 당신을 내 위험한 세상에 묶어둘 수는 없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 같은 남자가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그곳에 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 그를 위해 그녀가 더 이상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이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권지혁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권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이 빼앗아간 것보다 나에게 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한 남자를 향한 깊고 단단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안전하고 평범한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곁이에요. 권지혁 씨, 당신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었듯이 당신의 세상이 이제 나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유서연의 단호한 행동과 고백에 권지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이 마치 그의 계획된 미래가 부서져 내리는 파편처럼 보였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눈앞의 이 상황은 그의 어떤 시나리오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려움 없는 진심은 그가 세워둔 모든 방어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렸다. 그는 처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소년처럼 잠시 말을 잃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요. 그것은 협박이 아닌 그의 가장 깊은 불안감의 토로였다. 내 세상은 당신이 살기엔 너무 위험하고 거칠어. 나는 당신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인정했다. 서연은 그의 뺨을 감싼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불안을 잠재웠다. 당신이 나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나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위험한 세상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맞서면 돼요.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배워나가면 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믿음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마저 따스하게 녹여내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위를 겹쳐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이전의 거칠고 필사적인 포옹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조용하고 경건한 포옹이었다. 잘못된 서명으로 시작된 그들의 계약은 찢어진 서류 조각과 함께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박물관이자 치열한 전쟁 상황실이었던 공간은 점차 따뜻한 온기를 가진 집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거실 한쪽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았고 회색빛 소파 위에는 포근한 쿠션과 담요가 놓였다. 권지혁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보이는 곳에서 책을 읽거나 나란히 앉아 함께 영화를 보며 서툰 일상을 배워나갔다. 어느 주말 권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겠다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결과물은 까맣게 타버린 스테이크였지만 그들은 나란히 바닥에 주저앉아 배달시킨 짜장면을 먹으며 아이처럼 웃었다.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공간을 가득 채웠다. 또 다른 날 그는 말없이 그녀를 데리고 아버지의 묘지로 향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비석을 닫고 그녀가 마음껏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TK그룹의 비공식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권지혁은 임원들의 보고서보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조언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냉철한 결정에 따뜻한 윤리를 더했고 그는 재계에서 얼음 황제가 아닌 현명한 전략가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 약속했던 6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하지만 그 날짜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에 조용히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저녁 권지혁은 퇴근하는 서연을 데리고 뜻밖의 장소로 향했다. 모든 비극과 희극이 시작되었던 곳, 바로 서초구청이었다. 문 닫은 구청 건물 앞에서 그는 잠시 상념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곳은 나에게 실수와 재앙의 장소였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더군. 그는 화려한 보석 반지나 거창한 이벤트 대신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유서연 씨, 내 이름 옆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줄 수 있겠소. 실수나 계약이 아닌 우리의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청혼이었다. 서연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구청을 찾았다. 그날의 소란스러움은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다른 연인들처럼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 증인석에는 그들의 인연을 처음부터 지켜봐 주었던 이수진과 그녀의 남편, 또 다른 권지혁이 앉아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풍경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새로운 혼인 신고서를 작성했다. 권지혁 그리고 유서연. 이번에는 그 누구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에 이름이 쓰였다. 떨림 없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구청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다. 권지혁은 서연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잘못된 서명 하나가 묶어버렸던 위험한 남자.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유일한 사랑이 되었다. 그들의 앞날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함께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